제가 등단한 게 96년이고, 책이 처음 나온 게 97년도죠, 그죠? 근데 그때 그 신세대라는, 이름을 받았던 세대가 지금은 나이가 꽤 들었을 것이고, 그때 이제 신세대 작가라고 불렸던, 여러 작가들이 사실은 지금은 뭐 이미 나이뿐만 아니라 작품 세계도 다 많이 변모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아마, 근데 제가 등단했던 그런 초기, 그때 그 작품을 규정 짓는 걸로 그냥 그렇게 이제 머무르는 게 될 것이고, 이제 좀 더 좋은 소설을 이제 쓸 때가 사실은 됐죠.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소설과 메타소설의, 이번 소설집 이제 광고로 나갔던 그 부분인데, 사소설은 아니고요. 자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소설에 관해서는 제가 처음에 소설집을 쓸 때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미성년, 그리고 세 번째 나왔던 경장편, 그러니, 내가 어찌 나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제목이 엄청 길어서 저도 외우기 힘들었던 그거랑, 그리고 그 경우 계속 일관되게 이제 그 메타소설적인 요소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전통적인 서사가 훌륭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고전적인 것이 동시에 가장 모던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텍스트 자체의 유희는 약간 좀 거기로부터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그 내면으로의 침잠이란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독자들이 그냥 이렇게 흘림으로 평을 써놓은 거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 작가는 정말 너무나도 내면으로 향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선이 외부로 향하지 못하고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작가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세계밖에 못 그린다는 거니까. 근데 그것 역시도 이제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문학이라는 게 저희 나라 소설들이 특히나 보면은 상대적으로 내면으로 침잠하는 문학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얘기들을 많이 써왔고, 일단 삶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뭐 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역사의 굴곡도 심했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내면으로의 침잠이라는 거는 잘만 키울 수 있으면은 플러스적인 요인이 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밀고 나가면은 소설이 너무나도 지리해지고 가독성이 떨어지고 조금 이제 상당 많이 난해하다라는 이제 평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좀 중화시킬 필요가 이제 있다는 거고, 그 방법론적인 전략은 당연히 이제 서사의 구축이 돼야 되겠죠. 내 안에 묻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의 배치를 두고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장편을, 물론 저는 등단할 때부터 계속 장편을 쓰고 싶었지만, 특히나 내 안의 모든 것을 이제 쓰고 책을 내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 생각이 훨씬 더 절실해져서 죽어도 장편을 써야겠다. 근데 이제 장편이 결국에는 쓰여지지 못했고, 그 와중에서 이제 내 안의 모든 것을 편집할 때 제일 염두에 뒀던 것이 그 전체적인 일관성, 뭐 체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총 4개의 부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제가 생각한 나름의 어떤 유형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소설을 이렇게 배치를 이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배치한 소설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썼던, 특히 마지막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러니까 이 소설은 반드시 소설집의 맨 뒤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절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가을이 맨 뒤로 가고 겨울이 맨 앞으로 오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가요? 우선은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절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어떠한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물론 항상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고민이 이제 분명히 있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과도 조금 통하는데, 너무 난해하다. 너무 내면으로 시선이 향해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흔한 말로 소설적인 흥미, 재미를 구축을 해야겠다. 근데 그때 이제 부딪히는 문제는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인데 그 탐색의 과정이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소설들이 굉장히 서로가 서로 이렇게 서로 많이 차별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소설도 있고 특히 피진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읽고 나서 도저히 조각 맞춤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한 독자도 있었어요. 제 소설을 많이 읽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반면에 뭐 나의 가자미색시 이런 거는 다들 누구나 그냥 가볍게 읽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이거는 얘가 쓴 거 맞아, 김연경이 쓴 거 맞아 이렇게 또 말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게 이제 제가 그 이것저것 생각이 이제 많아지고 소설을 조금 더 다르게 써야겠다 기존에 쓴 것과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문학을 이제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제 맨 처음에 읽은 작품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읽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접수가 참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낯설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까라바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으면서, 왜 잘 모르겠지만 이 작가는 나와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 내지는 얘는 나와 같은 부류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작가들이 왜 덜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잘 쓰고 못 쓰고의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무리 잘 쓴 작가라도 저한테 호소력이 없는 작가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맥락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제 전공 이제 결국엔 그 논문과를 들어갔고 지금 뭐 이렇게 됐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재미있어지는 작가고 더 이렇게 알고 싶어지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비단 도스토옙스키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학의 많은 작가들이 그러한데 사실상 저희 나라에서 영문학이나 동문학이나 불란서 문학에 비해서 러시아 문학은 그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소개가 상당히 덜 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 뭐 체호프, 고골리 정도를 빼면 아마 이름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제 저는 이제 번역되지 못한 여러 작품들, 아직까지 국내에 소개되지 못한 그런 작품들도 접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세계를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선은 저도 유학을 가기 전에는 제가 3년 정도 러시아 가 있으면 러시아어를 굉장히 잘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남의 말로 사고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창작의 경우에는, 번역이 아니라 창작의 경우에는 그 나라 말로 내 삶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당연히 못 갔고, 그것도 어릴 때 3년이 아니라 나이 들고 나서 3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러시아어로 창작을 한다는 거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말이 좋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문학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은 이제 조금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경우에는 근데 상황이 더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러시아 문학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가를 생각할 때 과연 러시아 문단에서 저희 나라 문학은 얼마나 소개되어 있는가. 그 부분은 정말 너무 절망에 가까워요. 사실 제가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이문열 선생님 소설 번역되어 있는 걸 봤고 최인훈 선생님도 본 것 같아요. 좀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한 두어 작가 정도 본 것 같은데 그게 일단 러시아어로 딱 번역되는 순간 우선은 원작이 갖고 있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매력들이 훼손되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 좀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좀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 삼성의 나라이죠, 그냥. 그렇고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과연 우리나라 작가 중 어떤 작가를 러시아어로 번역했을 때 독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는 대단히 미지수인 것 같거든요. 이제 앞으로 쓰고 싶은 소설이 우선은 저는 장편 소설을 꼭 쓰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게 훈련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하루아침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소설이 뚝딱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죄란 무엇인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주제인데요. 정말 죄란 무엇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과연 죄라고 규정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특정한 타자 앞에서 죄인이 아닐 수 있는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물음들을 담은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대단히 형이상학적인 테마이고 어떻게 보면 좀 윤리학적인 테마일 수 있는데 이제 요는 작품 세계가 계속 난해하다라는 자꾸 그런 이제 평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독자층이 아주 얕은 것을 보면은 그 나름의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난해함이라는 게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잘 못 써서 그럴 수가 있고, 정말 그야말로 그 소통을 방해할 정도로 이 언어 구사 능력이 좀 부실하다 그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고 체계가 너무 생경한 거예요. 어떤 이미지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반 독자들이 알고 있는 것들과는 그럴 수가 있는데, 제 소설이 왜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민은 많이 하는데 뭐 이것저것 다일 수도 있고 이런데 가장 좋은 소설은 어쨌거나 잘 읽히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잘 읽힌다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소설은 사실 소수 집단을 위한 문학일 수가 있거든요. 그 들레즈의 카프카론에서 나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 집단, 그러니까 나와 소통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을 이제 염두에 두는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제 좀 더 가독성이 높고 난해하다라는 수식어를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을 앞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